자, 오늘 이 첫 번째 사건은요. 사방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뭐 가해자도 미성년자고 피해자도 미성년자이고 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는데 조심스럽다는 점을 먼저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중학생이 말이죠. 이웃 모녀를 성추행했습니다. 네, 일단 제보자는 지난해 성추행이 있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 지방도시 아파트에서요, 남편 또 초등학교 5학년 딸 이렇게 함께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딸에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가장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한 명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집도 같은 아파트 앞뒷동이어서 가깝기 때문에 온 가족이 잘 오가면서 잘 알고 지냈다는 겁니다. 부모들끼리도 아주 친했고요. 거의 3년 반 동안 서로 집도 오가면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 딸 집안의 큰아들, 중학생 큰아들까지 자주 오가면서 역시나 알고 지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아이들은 물론 가족, 양쪽 집안 모두가 서로 뭐 친하게 왕래를 자주 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양 가족이 서로 잘 알고 친하게 왕래를 하고 친하게 지냈었는데 그런데 작년에 친구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제보자 가족이 여름방학 때 놀러 가기로 해서 일정을 짰는데 친구네 집이 좀 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그 여행을 가는데 같이 갈래 했더니 좋다고 해서 이제 그 여행을 갔는데 알다시피 방을 2개를 해야 되는데 복층을 얻었어요. 복층은 방 하나에 2층이 있는 거거든요. 복층을 얻어가지고 여름 가게 됐는데 문제는 여행 가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죠. 자, 여름방학을 맞아서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가장을 잃은 옆집 이웃과 함께 여행을 가서 사달이 벌어집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보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거기가 복층이었는데 여자들은 1층에서 자고 남자들은 2층에서 자게 된 거죠. 새벽에 걔가 그러니까 제 발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네. 제 발을 이렇게 조심히 들어가지고 그래갖고 제 발바닥에 장별에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막 진짜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잠자는 척하면서 다시 자세를 바꾸면서 제 딸을 안았어요. 네.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났을까? 근데 걔가 이제 제 뒤에 바짝 누워가지고 그런 또 유사 행위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워낙 내용이 좀 그래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아마 들으시고도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거예요. 변태 성행위를 했습니다. 자, 소장님. 네. 중학생 남자아이가 성인, 그것도 친구의 어머니를.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만 보면 좀 너무 심각하고 그 증상도 너무 보편적이지 않은 상황인데요. 일단 이 제보자께서는 남편은 좀 그때 방에 없었고 집에 없었고 그 펜션을 좀 나가 있었는데 이 틈에 중학생 아이가 이제 남자들은 위층에 자고 여자들은 아래층에서 그 펜션에서 자고 있었는데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이 중학교 아이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행동을 하니까 이 제보자께서 너무 놀라고 믿기지도 잘 않고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이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를 내신 거죠. 한마디로 혼내신 거죠. 그랬더니 애가 맨 처음에는 이제 발뺌을 했다고 해요. 너무 이제 속상하고 놀라고 그래서 남편한테 이제 울면서 이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부부가 생각했을 때 이 얘기를 우리가 오픈해버리면 우리 아이들도 상처를 받고 저쪽의 딸도 이 얘기를 알게 되니까 그리고 일단은 또 저쪽 집에 좀 안 좋은 일도 있는 상태니까 우리가 일단은 얘기하지 말자. 그러고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죠. 저 중학생 아이의 엄마는 알아야죠. 그래서 이 제보자의 남편이 엄마한테 전화를 합니다.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면 뭐 좀 넘어가겠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우리 아이를 그렇게 보느냐라고 하면서 절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신고하는 문자가 하니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보자 측이 직접 와서 사과를 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법대로 하라고 해서 지금 사건이 커진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켰어요. 똑바로 혼을 내겠습니다 했으면 저희한테 제보도 안 주셨겠죠.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엄마 그리고 딸까지.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더 놀라운 사실이 이어졌습니다. 들어보시죠.
딸한테 사실을 이제 이야기해줬어요. 사실 오빠가 그날 엄마한테 이런 나쁜 짓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날 이제 제 딸이 엄마 사실 나 할 말 있어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말 딱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그것만 아니길 그래. 뭔데? 했더니 사실 오빠가 자기한테도 나쁜 짓을 했어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했는데 근데 제 딸한테 똑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이게 좀 복잡해서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이 중학생 녀석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 친구, 자기 여동생의 친구까지 저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보자뿐만이 아니라 초등학생 딸까지도 이 피해를 당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벌였을 때요, 가해 중학생은 중학교 1학년 14살이었습니다. 결국 제보자는 고민 끝에 지난해 8월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신고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제보자와 동네에서 마주치면 이 아이는 웃으면서 지나갔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또 이 가해 중학생이 2번 정도 조사를 받았는데 그 조사한 경찰이 하는 얘기가 애가 죄의식이 하나도 없고 양심도 없다. 이런 얘기를 제보자에게 전했다고 하고요.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제보자는 공황장애를 얻었습니다. 또 딸도 심리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이런 심적 고통이 계속되면서 지금은 이사까지 하게 된 상황입니다. 항상 결론은 같습니다.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 돼요. 예. 자, 팀장님. 그 중학생 녀석 어떻게 됐어요, 그럼? 그렇습니다. 경찰 조사를 해서 미성년자 강제 추행 등을 해가지고 가정법원에 송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 학생은 그 후에도 뭐 사과를 한다거나 연락이 없었다고는 해요. 그런데 2023년 1월 달에 가정법원으로 송치가 됐는데, 송치된 건 알았지만은 그 아이에 대해서 처벌이 어떻게 됐는지는 피해자 측에서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결과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민사소송을 하든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제보를 하라고 해가지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제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가정법원으로 송치된 사건이기 때문에 조치 결정 유보하겠다. 그러니까 결과 아직 안 나왔으니까 조치 결정 유보한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죠. 이게 정말 상당히 정말 과제입니다, 이거. 그렇죠. 촉법 소년의 어떤 범죄인 경우는 피해자 측은 재판 과정을 이 내용을 알 수가 없다면서요? 그렇죠. 소년법, 특히 촉법소년 14세 미만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 받지 않습니다. 보호처분을 받는데요. 가정법원에서 관할하고 보호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비밀성 이런 것 때문에 잘 공개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피해자가 이 상황을 좀 알려면 실제로 열람 청구를 좀 해야 됩니다. 직접 사건 관련해서 열람 청구를 해야 되고 그냥 열람 청구를 할 수 없고요. 피해자가 어떤 이유 때문에 알 필요가 있다. 예컨대 민사소송이라든지 다른 이유로 알아야 된다. 이런 게 인정됐을 때 열람 청구가 받아들여지고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사건은 아니지만 어떤 다른 유사한 피해를 입은 어떤 그 분은 소년부 사건에 딱 벌어졌는데 피해자분한테 처분 결과도 통보가 안 됐대요. 그 재판 당일에 그 피해자분은 재판정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답니다. 그 복도에서 이러면서 그 결과를 겨우겨우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자, 그건 다 일단 차치하고 소장님. 네. 제가 이제 방송이라서 저는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들었는데 얘는 처벌도 처벌이지만 이 치료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이 심각합니다. 제가 지금 앞에서 읽은 걸 보면 아버지께서 그 가해자의 아버지께서 사고가 나셔서 돌아가셨다는 거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게 얘한테 충격을 준 일이 있는가도 좀 살펴봐야 해요. 근데 어쨌든 그게 충격이 있을지라도 그 증상이 지금 말하자면 성추행이나 성적인 범죄로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죄책감도 지금 하나도 느끼지 않고 있고 잘못된 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라면 이건 정말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큰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더 심각한 거는 이 가해자의 어머니인데 그 가해자의 어머니한테 이런 일이 아들한테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머니로서는 인정하기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일을 들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파악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파악도 아니하고 그래 그냥 법대로 해. 우리 아들은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나가면 이 아이는 나아질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겁니다. 엄마 때문에. 그래서 14세면 아직까지는 나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이러다 이제 성인이 돼버리면 어머니 손을 놓치는 거예요. 이제 이 아이는 사회에서 범죄자로 살아가게 될 수도 있어요. 네, 아이 가해를 저지른 아이의 어머니께서 좀 반성을 좀 하시고 아이와 어떻게 치료를 받든지 교육을 받든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요.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